3대 10랩 기준으로 총합 중량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3대 10랩 360 정도면 근비대에 괜찮다고 보시나요? 괜찮죠. 근데 기준점은 항상 그 사람의 케바케죠. 근력이 진짜 센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근력이 센 사람은 3대 기준점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나의 그 10랩의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뭐 스트렝스 훈련하고 진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랩에 지금 36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37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38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근비대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10랩이 200이어도 상관없어요. 200인 사람이 210에 도전을 하는 거고 220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근육은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왔습니다. 아유, 구황신님, 평상시에는 쪼그려 앉게 되면 발 뒤꿈치가 뜨는데 오프셋이 높은 역도화를 신게 되면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되네요. 스쿼트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주황신님, 스쿼트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100%. 거의 100%. 그러니까 뭐 항상 인생에는 100%는 없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발목이 돌지 플렉션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발을 이렇게 당겼죠. 우리가 누워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이 각도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번 자기가 앉아있어도 되고 누워있어도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발목 자체를 돌지 플렉션 시켰을 때 이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보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스쿼트가 잘 안 됩니다. 뒤꿈치가 떠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역도화처럼 굽이 뒤로 이렇게 살짝 각이 있는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당연히 돌지 플렉션의 각을 덜 써도 되니까 스쿼트가 되죠.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실제로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꿈치를 지지를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뒤꿈치에 각이 올라온 만큼 뒤꿈치로 누르는 힘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종아리가 스쿼트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저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종아리는 어느 정도 가동성을 갖게 되고 이 발목 입장에서도 탈로크롤라 조인트라 그러거든요. 이거 영상 제가 그림을 삽입을 해드릴게요. 탈로크롤라 조인트라는 게 경골하고 비골, 그러니까 티비아랑 피블라라고 하는 뼈랑 이 탈로스라고 하는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 위에 이 두 개가 만나는 관절이거든요. 이 관절이 무브먼트를 되게 잘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무브먼트가 떨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지 플렉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스쿼트 같은 운동을 역도화 같은 걸 신어서 뒤꿈치가 뜨지 않게 안정적으로 미는 연습을 하게 되면 조금씩 그 탈로크롤러 조인트의 돌지 플렉션 액션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꼭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추천을 드려요. 동부간선도로님, 식단을 잘 못 해내는 회원은 어떻게 대체하시나요? 단순히 의지에 맡기나요? 아니면 식단 잘 지키게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무조건 쪼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이제 회원님들을 처음에 상담으로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아마 PT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면 좋을 거예요. 자, 퍼스널 트레이닝은 저는 과외라고 설명을 드려요. 당연하잖아요. PT는 과외잖아요. 근데 PT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고3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회원님이 지금 PT를 받으시는 거는 과외를 받으시는 거예요. 과외를 받으시는데 회원님이 고3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본인이 수능 날짜를 몰라요. 본인이 어디 대학을 갈지도 몰라요.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T를 받는 사람들도 단기적인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으로 내가 뭐 한 달에 3kg 빼겠다. 체지방을. 그러면 그 체지방을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0g을 빼야 되잖아요. 한 달에 3kg를 빼려면 한 달에 체지방 100g을 빼야 돼요. 100g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만약에 단순하게 지방 1kg가 9,000칼로리라고 하는데 체지방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 100g은 보통 한 700칼로리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루에 700칼로리를 소모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알려드려요. 그럼 그 700칼로리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고 하루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정확히 했을 때 본인은 한 달에 3kg를 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저는 숙제를 내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있다 보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여기서 무너졌어.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해. 그러면은 그럼 회원님은 대학교 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합 나간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막 먹지 않잖아요. 짠짜룰루님, 신입 트레이너 세미나 추천 좀 해주세요. 현재는 아마 이름이 무브먼트 메디신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KPTF였거든요. 그 세미나 주최하는 단체가 KPTF. 아마 둘 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KPTF 아니면은 무브먼트 메디신, 거기가 이제 같은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왕초보 해부학을 할 때가 있어요. 왕초보 해부학 세미나를 가끔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진짜 좋습니다. 강추, 쌍따봉을 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뿌직님 아세요? 뿌직? 유튜브로 먹방 하시던 뿌직님, 아프리카 TV에서 안영준 선생님이신데, 안영준 선생님도 현재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루 해부학, 이름이 이거였나? 거기 가입을 하세요. 차곡차곡 하루 해부학 가입을 하셔서 안영준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세미나가 지금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요즘에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안영준 선생님의 차곡차곡 하루 해부학, 그건 오픈 채팅방, 그리고 세미나는 KPTF 무브먼트 메디신 강추입니다. 김민재님, 새벽에 5시쯤 기상해서 6시 공복 운동을 하는데 보충제 한 잔 정도 먹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완전 공복 상태에서 부스터를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김민재님이라면 완전 공복으로 부스터 때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이제 고단백의 식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공복으로 할 거면 공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히려 운동 전에 이제 지금 보면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그거 분해하느라 장 운동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면은 펌핑에도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직. 나도 알아, 뿌직 하네요. 그 뿌직님이 지식이 어마어마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먹방하고 막 무게 많이 드는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 뿌직님을 13년도였나? 12년도였나? 그 KPTF 세미나에서 처음 뵀어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2, 13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방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 KPTF에서 세미나가 열리면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뿌직님을 처음 만났는데 해부학적 지식이 장난 아니셨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 깊어졌겠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루피너스님, 운동적 정적보다 동적 스트레칭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군대나 이런 단체 체육을 하는 그룹별로 연구를 한 거예요. 한쪽은 정적 스트레칭만 시키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C그룹은 이런 팔 벌려 높이 뛰기, 이렇게 제자리 뛰기, 막 국민체조 같은 거 있죠, 동적 스트레칭,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상률이 가장 낮은 그룹이 동적 스트레칭 그룹, 부상률이 가장 높은 그룹이 정적 스트레칭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이라는 건 내가 근육이 너무 뭉쳐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정적 스트레칭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연구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정상적인 길이를 갖고 있는데 더 늘려. 이게 더 늘려. 그러면 오히려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적 스트레칭은 제가 짧아져 있는 부위, 햄스트링하고 허리, 그러니까 요추 부위만 정적 스트레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동적 스트레칭을 해요. 아니면 폼롤링을 하죠. 최범준님, 덤벨 풀오버 전면 광배에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디빌더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이론이죠. 풀오버를 했더니 와, 전면 광배가 겁나 좋아졌대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광배근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브먼트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풀오버는 전거근을 강화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 구간, 지금 우리가 팔을 뒤로 벌렸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내미는 구간이 전거근이 1번부터 보통 9번, 그러니까 갈비뼈에 견갑 내측연에 붙어서 갈비뼈 1번부터 9번까지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게 짧은 사람도 있어요. 뭐 7번, 8번. 긴 사람은 10번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전거근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이 풀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AB 슬라이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AB 슬라이드도 전방위적인 전거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풀오버 같은 운동을 이렇게 견갑을 뒤로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견갑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이런 형태의 풀오버를 하게 되면 전거근이 굉장히 빠르게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거근이 활성화돼서 광배가 잘 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겹치죠. 그래서 전면 광배근이 좋아지는 운동이다라고 보디빌더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전거근의 강화로 인해서 견갑이 몸 쪽으로 더 많이 잘 붙는 거고, 견갑이 몸 쪽으로 잘 붙으면 상방회전을 했을 때 얘의 광배근의 넓이를 많이 확장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헤네시님, 후면삼각근 운동 시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 자극 부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후면삼각근은 되게 심플해요. 수평 외전을 할 때 힘을 제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외회전을 하면 수축을 보조해 줍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잡는 형태의 후면삼각근 운동은 완전 수축은 안 일어나요. 대신에 이완성 수축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얘를 돌린 상태에서 하는,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거죠. 약간 아래를 보는 형태가 되겠죠. 약간 아래를 보게. 팔꿈치가 약간 아래를 보는 형태의 후면삼각근 운동이 수축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축성 수축에 목적이 있다. 근육 자체를 내가 완전히 짜는 거에 목적이 있다면 손을 돌려서 외회전을 걸어놓고 하는 거고, 근육을 늘리면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잡아서 늘리는 데 포커스를 두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